오늘 이 주제를 이렇게 잡은 것은 신라와 대한민국을 잡은 것은 우리 민족사에서 민족사 약 2000년, 저는 우리 민족사를 막 약 2000년으로 잡습니다. 고대 국가를 만든 걸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요. 신화시대를 빼고 약 2000년 잡으면 결국 삼국시대로, 삼국시대, 삼국시대, 신라통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이 민족사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라의 삼국통일입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함으로써 비로소 한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민족이 만들어져서 신라가 삼국통일한 게 아니고 신라가 삼국통일함으로써 이민족이든 백제 고구려 신라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같이 살면서 같은 정치, 같은 종교, 무엇보다도 같은 언어, 같은 풍습을 쓰게 됨으로써 동질의식이 생겼어요. 우리가 남이가 하는 외침을 받을 때마다 그런 동질의식이 발동을 해가지고 임진왜란 때는 의병도 일어나고 식민지 시대에는 독립운동도 일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민족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족의식.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은 민족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 민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긴 역사적 과정에서 같은 가치관, 같은 풍습, 같은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야 그게 같은 민족이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 바로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기 때문에 한민족이 만들어지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 민족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정치적으로 선동적으로 쓰입니다. 민족이란 말이 우리나라 사전에 있던 말입니까, 이거? 민족이란 말을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민족이란 말. 중국 사람이 민족이란 말 썼을까요? 일본이 만든 말입니다. 일본 사람.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을 민족주의로 번역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우리나라 사전에 없었죠. 중국 사전에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일본 사람이 번역한 거죠. 디모크라시를. 이 민족이란 것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개념을 가져온 겁니다. 한국으로. 유럽에도 민족이란 개념은 상당히 늦습니다. 19세기에 독일이 수백 년 동안 분열되어 있다가 비스마르크의 지도력에 의해서 1870년에 통일이 됐습니다. 독일 제국으로. 수십 개의 독일어를 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됐어요. 똑같은 시기에 10년 먼저 이탈리아에서 한 1000년 동안 분열되어 있었던 나라가 통일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통일, 그리고 독일 통일, 이것을 보통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한 나라를 만들었다. 여기서 민족주의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내셔널리즘. 그걸 우리가 번역을 잘못해서 저건 국민주의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민족주의로 하는 바람에 이게 인종주의적 개념으로, 배타적 개념으로 한국에서 막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서 한국어를 쓰는 한민족이 한반도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 바탕에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그 앞에 있었던 신라, 고려, 조선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은 앞에 다른 나라, 우리 민족사의 다른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 하나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그 앞에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주로. 또는 쿠데타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한국은 1948년 5월에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의해서 정부 수립이 됐어요. 즉 민주국가입니다. 국민국가예요.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입니다. 신라는 최초의 민족통일국가, 그 바탕에서 1300년 후에 대한민국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주권자가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국민국가. 그러니까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신라의 삼국통일인 것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신라의 삼국통일이 있었으므로 한민족이라는 집단이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바탕에서 국민국가가 만들어진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신라의 삼국통일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위대하다. 신라의 삼국통일. 신라의 삼국통일을 주도한 사람은 세 사람이죠. 김춘추, 태종무열왕, 그 다음에 김유신, 그 다음에 김법민, 문무왕 세 사람이죠.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아주 협력 관계가 좋습니다. 통일이라는 한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보통 건국, 전쟁, 통일입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은 나중에 역사에 이름이 굵게 남습니다. 영웅들이죠. 그런데 큰 일을 할 때는 혼자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 사람 힘을 합쳐서 합니다. 프러시아가 독일을 통일할 때도 세 사람의 영웅이 있었어요. 외교 비스마르크, 권력은 빌레름 1세, 군사는 몰트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에마뉴엘 2세, 정치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 카불이라는 외교, 가리발디라는 군인, 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태종무열왕, 그리고 김유신, 문무왕, 이 세 사람은 다 인척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죠? 김춘추의 여동생 문희가 김유신의 부인이 되죠. 김유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문무왕이죠. 문무왕. 그래서 인척 관계였다는 게 중요하죠.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춘추는 신라의 진골, 김유신은 가야김씨죠. 그죠? 김해, 금관가야, 신라한테 투항한 금관가야 왕의 후손이죠. 쉽게 말하면 경남 PK하고 TK가 손을 잡은 거죠. PK, 김유신, TK, 김춘추가 손을 잡고 왕권을 만든 거죠. 이 세 사람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김춘추는 외교, 김유신은 군사, 김법민은 통일을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문무왕은. 문무왕 때 통일이 완성됐어요. 정치, 군사, 외교가 합쳐졌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 협력을 했는데 이런 예가 참 드뭅니다. 특히 김유신은 한 40년 동안 병권을 잡았어요. 국방부 장관을 한 셈이지 말이죠. 그 직책은 뭐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 사람은 계급이 태대 각관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혹시 경주에 가서 김유신 무덤 가보신 사람 있습니까? 거기 가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시죠?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무대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무대왕. 죽고 나서 대왕으로 추정이 된 거죠.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한 사람입니다. 삼국 사기를
안 읽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성경을 안 읽는 기독교인하고 같습니다. 한국인은 삼국사기를 읽지 않으면 한국인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00년 역사의 반, 1000년 역사가 거기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삼국사기 재미가 있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또 기록이. 그러니까 삼국사기 꼭 읽으십시오. 특히 재밌는 게 뒤에 열전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는 왕들의 기록이고 뒤에는 열전. 열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에 대한 기술은 단편 소설 분량입니다.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한 150장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김유신에 대해서 기록이 왕보다 더 많으냐? 김부식이가 고려 때 김유신을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이 삼국 인물 중에서 제1인물이 김유신이구나. 김유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면을 할애한 거예요. 을지문덕, 계백 이런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김유신은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김유신에 대한 이야기는 곁에 있는 사람처럼 굉장히 실감이 있습니다. 김유신에 대한 에피소드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천관이라는 기생, 말이 목을 치고, 관창, 황산벌에서 싸운 이야기. 또, 김유신과 관련돼서 또 아시는 이름 있습니까? 원술이 있죠. 원술. 아들. 원술.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그것은 김부식의 인물관에 따르면은 삼국시대 최고 인물은 김유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김유신이다. 그래서 그렇게 할애를 많이 한 거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사학자들한테 제가 심심하면 물어요. 김유신, 김춘추, 문왕 중에 한 사람 꼽으면 누구냐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저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꼽으라면 문무왕을 꼽습니다. 문무왕. 그런데 이게 무리죠. 한 사람 다 세 사람 협력을 했으니까 다 개성이 있습니다. 다 자기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면 끝에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심심풀이로 하는 이야기고 하여튼 세 사람의 위인이 있습니다. 김춘추 태종무열왕으로서는 상당히 재위 기간이 짧았습니다. 김춘추로서의 역할이 더 크죠. 642년에 고구려에 갑니다. 고구려에 왜 가느냐? 의자왕이 등극한 다음에 백제가 신라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백제와 신라의 이 관계는 지금도 어떤 지역 감정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게 보통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신라와 백제, 그 출발점은 어디냐? 관산성 싸움입니다. 서기 545년입니까? 그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관산성이 어딘지 아시죠? 옥천입니다. 충북 옥천. 그때 고구려가 강성하니까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는 백제도 신라도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가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선수를 친 게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진흥왕이 먼저 한강을 차지했습니다. 한강. 진흥왕 순수비가 지금 북한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제의 성왕, 아주 또 백제를 대표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백제와 신라가 결전을 합니다. 그게 지금 옥천,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 있는 옥천이죠.
그 전쟁 기록을 보면은 삼국사기에 꽤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일본에 있는 일본 서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왜냐, 그 전쟁이 국제전쟁이었어요. 신라는 한 3만 명을 동원했고, 백제는 2만 명, 가야가 백제 편에 붙었습니다. 가야. 한 5천 명. 그 다음에 외에서도 왔어요. 당시에는 국호가 일본이 아니고 외인데, 일본에서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 가야, 백제가 한편에 서고, 진왕이 거는 신라 1대3으로 붙었어요. 여기서 성왕이 실수를 했습니다. 아들이 전쟁 지휘를 하고 있을 때인데, 부하들 한 몇십 명 데리고 아들이 잘하고 있는지 가다가 매복에 걸렸어요. 포로가 됐습니다. 신라군의 포로가 됐어요. 왕이 포로가 됐습니다. 서양에서도 왕이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쟁을. 대부분의 경우에는 왕은 풀어줍니다. 그 대신 배상금을 많이 받지.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진흥왕이 뭐 시켰다고 보는데, 또 장인입니다. 진흥왕의 장인이 성왕 아닙니까? 참수를 해요. 목을 칩니다. 그것도 아주 비천한 사람을 시켰어. 아주 모욕이죠, 모욕. 그래가지고 시신을 돌려주지를 않아요. 어디 궁전 앞에 땅바닥에 파묻어가지고 그걸 밟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백제 사람들이 원한이 생겼어요. 원한이 생겼습니다. 그 복수를 누가 하려고 하느냐. 약 100년 뒤에 등극한 의자왕이 초기에는 아주 영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라를 칩니다. 드디어 지금 합천에 있던 대야성이 함락이 됩니다. 대야성에는 누가 지키고 있었느냐. 김춘추의 사위가 지키고 있다가 포로가 됐습니다. 성왕에 대한 보복으로 죽여버렸어요. 그 부인하고 같이. 그러니까 김범민의 문무왕의 누나가 되죠. 누이구나, 누이. 이 소식을 들은 김춘추가 하루 종일 눈도 감지 않고 멍하니 기둥을 붙잡고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한이 사무쳤던 이야기죠. 삼국통일도 시작은 복수심에서 출발했습니다. 복수심. 이번에는 김춘추가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 다는 아니고 그런 동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춘추가 이거 안 되겠구나. 백제를 멸망시켜야 되겠구나. 주적은 백제입니다. 신라의 주적은 백제입니다. 그래서 구원군을 얻기 위해서 찾아간 게 고구려죠. 고구려. 연개소문이 다스리고 있던, 독재를 하고 있던 고구려입니다. 가니까 고구려가 우리 땅 빼앗은 거 돌려달라. 그럼 도와주겠다. 김춘추가 그건 내가 할 수 없다 하니까 연금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김유신이 특공대를 보내려고 하니까 풀어주죠. 그 다음에 찾아간 게 일본입니다. 일본. 서기 647년. 김춘추가 일본에 간 기록은 삼국사기에는 없고 일본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서기. 아주 호평을 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가야와 백제와 친했어요. 그게 좀 틈새를 마련해가지고 도움을 청하려고 갔습니다. 한 1년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일본 기록에 보면 김춘추가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해에 648년에 당나라로 가죠. 장안. 당시는 당태종 시절입니다. 당나라의 전성기가 당태종이죠. 당태종. 당나라는 보통 중국의 역대 왕조 중에서 최고의 왕조로 치죠. 보통 당을.
그 이유는 가장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 지배민족은 북방 유목민족이었어요. 세계적 제국이었습니다. 그때 장안에는 저 유럽 사람들도 있었고 기독교 신조도가 있었고 아랍의 이슬람은 아직 일어나기 전이고, 그래서 굉장히 활기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장안에. 장안까지 갑니다. 그래서 당 태종과 일종의 정상회담은 아니겠죠. 그때 김춘추는 왕이 아니니까. 담판을 합니다. 거기서 나당연합이 만들어지죠. 나당연합. 나당연합의 조건은 통일을 한 다음에 백제 고구려를 친 다음에는 대충 평양 원산선 이남문 신라 영토로 한다, 이런 약속입니다. 나당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당태종은 그 뒤에 죽고 고종이 집권하죠. 그래서 서기 660년에 나당연합에 의한 백제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660년입니다. 그 다음에 김춘추가 죽었습니다. 김춘추. 이 외교는 말이죠, 목숨을 건 외교입니다. 일본에 건너가는 거, 저기 중국에 건너가는 거, 또 돌아오다가 고구려 해군한테 붙잡히잖아요. 근데 그 누가 따라간 사람이 김춘추로 변장을 해가지고 잡혀가서 죽고 자기는 살아나죠. 목숨을 건 외교를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김춘추가 장안에서 뭘 봤을까? 그 당시에, 그때는 비행기도 없을 때니까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양, 저 교토 부근, 그리고 장안까지 국제인입니다. 김춘추는 무엇보다 국제인이에요. 세계 정세를 안 사람이에요. 더구나 당나라와 손을 잡아야 되겠다. 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문화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나라인데, 백제, 고구려, 신라는 방향이 달라서요.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하고 맞짱을 뜨려고 그랬습니다. 백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고, 신라는 당나라와 친구가 되려고 그랬어요. 기분으로는 고구려가 대단하죠. 맞짱 뜨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외교 실패죠. 지금 북한의 외교가 고구려 연개소문의 외교하고 비슷합니다. 세계 최강대국하고 왜 맞짱을 뜹니까? 친하게 지내야지. 친하게 지내야지. 북한이 망할 가능성이 많은데, 망한다면 뭐 때문에 망하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하고 맞짱 뜨려 하다가 망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문학이나 드라마로서는 연개소문 같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긴 좋아요. 고구려가 망한 것은 연개소문 때문에 망했습니다. 연개소문이 독재를 하다가 분열이 되고 죽으니까 아들 세 사람이 다 흩어져 가지고, 한 사람은 당나라라고 하고 한 사람은 신라에 붙고 뭐 이러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교의 승리죠. 목숨을 건 외교였습니다. 김춘추는. 더구나 장안에서 있었다는 것은 세계를 장안에서 보는 거죠. 세계적 시각을 갖게 된 거죠. 거기서 또 신라라는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도 많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이승만이죠. 이승만은 고종을 타도하는 쿠데타 모의를 하다가 붙들려 가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다가 겨우 구명당하고 한 5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나왔어요. 그때 이미 유명한 선동가였습니다. 선교사들의 주선으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워싱턴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톤에서
박사. 제가 한 2주 전에 미국 갈 일이 있어서 가서 프린스톤 대학을 한번 가봤습니다. 프린스톤 대학은 미국에서 4번째로 오래된 대학입니다. 하버드, 예일, 그 다음 3번째가 브라운 대학인가 그럴 거예요. 4번째 대학이고, 지금 학부 랭킹은 항상 미국에서 1등 나오죠. 하버드보다 위에. 학교가 규모가 작은 학교입니다. 스코틀랜드 기독교인들이 만든 학교인데, 학생 수가 학부, 대학원생 합치니까 약 8,000명. 8,000명에 교수가 한 1,000명 되더라고요. 교직원 한 1,000명. 그럼 2,000명이 8,000명, 1대4로 교육을 하는 캠퍼스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날 가니까 만추의 캠퍼스인데, 그 길을 걸으면서 제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1910년,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이승만인데, 이승만이 그때 조국을 잃은 나이는 35살. 이승만이 이 캠퍼스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프린스톤 대학 캠퍼스는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 길은 천재들이 걸었던 길이에요. 프린스턴 출신 대통령이 2사람입니다. 우드로 윌슨, 메디슨. 프린스톤, 바로 그 길을 걸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은 프린스턴 교수는 아닌데 거기 연구원으로서 강의를 했습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이 프린스톤과 연관된 뭐 교수든지 뭐 이래가지고 한 40명 좀 됩니다. 이승만이 이 프린스턴에서 있었다는 거. 아, 이게 중요하다. 거기서 세계 최고 인재들하고 만나고 가장 높은 수준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분의 활동 무대가 하와이를 거쳐서 워싱턴으로 바뀝니다만, 김춘추가 장안에 있었던 것만큼 이승만이 하버드, 프린스톤, 워싱턴에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디서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경험. 국제파죠. 국제파. 국제적 시각을 가지게 된다. 더구나 이승만은 다른 사람보다 장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영어도 잘하지만 한자도 잘한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최고급 학문 교양을 이 사람 통합한 사람입니다. 통합한 사람.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쓴 한시, 명필로서의 무슨 한자 현판, 과거신문을 그분이 7번 친 사람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다 떨어졌지만. 또 영어는 쉽게 배워서 우리나라 아마 역사상 영어 제일 잘한 사람 누구냐면 단연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의 편지,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제가 2페이지짜리 편지가 있어요. 1950년 7월 19일 날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 읽어보니까 하도 명문이라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조갑제닷컴에 들어가면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감동적인 편지를 쓸 수 있느냐 감탄했습니다. 제가. 이건 게티스버그 연설만큼 명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상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김춘추가 상대했던 사람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입니다. 당태종. 당태종과 김춘추가 그런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당태종이 김춘추를 자기의 맞상대로 인정했다는 거죠. 이승만이 상대한 미국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이분은 미국 가자마자, 유학 가자마자 아무런 명함도 없이
무작정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찾아갔습니다. 한국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우락부락하고 미국의 국립공원 제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랭킹을 내는 데 항상 10등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우드로 윌슨 총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식민지에서 온 이승만을 잘 봤어요. 그래서 자기 총장 집에 초청하기도 하고요. 우드로 윌슨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 트루만,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재밌는 게 아이젠하워, 트루만, 윌슨, 시어도르 루즈벨트 이 네 명의 대통령, 이승만이 상대했던 네 명의 대통령은 시시한 대통령이 아니고 미국 40몇 명의 역대 대통령 랭킹을 내면 요 네 사람이 다 10등 안에 듭니다. 그 네 사람 중에 제일 랭킹이 높은 사람이 요사이는 트루만입니다. 한 5등 내지 6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큰 도시에서 살면서 엘리트들하고 만나고 지도자들하고 만나고 고급 학문과 접촉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 바로 김춘추와 이승만이 그런 사람입니다. 커지면 뭘 알게 되느냐? 세계 정세를 알게 되는 거죠.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바로 김춘추는 세계 정세를 알았습니다. 아, 당나라하고 손잡아야 된다. 당나라하고 손잡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다. 이승만은 뭐냐? 미국과 동맹국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은 미국과의 관계다. 공산주의 절대 악이다.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에 주력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춘추와 이승만은 개방적 자주파라고 저는 부릅니다. 개방적 자주파다. 세계 정세를 알면서 그 속에서 큰 나라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큰 나라의 힘을 이용하되 절대 큰 나라에 먹히지 않는, 이걸 주체성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걸 개방적 자주파입니다. 김춘추와 이승만은 김춘추의 나당동맹, 이승만이 만들어낸 한미동맹은 우리 민족사회의 가장 성공한 외교정책, 외교적 업적입니다. 나당동맹에 의해서 신라 삼국통일이 이루어졌고 한미동맹에 의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한미동맹 덕분에 이것만 잘 유지하면은 자유통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죠. 지금 문재인식의 외교정책을 펴면은 한미동맹이 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절대로 인류국가도 될 수 없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위대한 것은 신라가 당나라 힘을 빌려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이 668년입니다. 평양성에 신라군이 들어간 것이. 그러면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습니까? 서기 668년에 누가 삼국통일을 했습니까? 당나라가 한 겁니다. 그때 백제 땅에는 당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평양에는 당장 당나라 군대가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는 닭족든 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당 고종은 문무왕한테 계급을 하나 줬습니다. 계림 대도독, 계림 지방을 다스리는 대도독, 중국 관직을 하나 줘버렸어요. 신라가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 신라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신라 사람 많이 죽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거. 아, 이렇게 후회도 했을 겁니다. 역시 큰 나라를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 큰 나라를 이용하면 반드시 큰 나라한테 역으로 이용당한다. 그런 고민도 했을 거예요. 그때 김춘추 죽은 다음에 결국 문무왕과 김유신이 나라를 이끌던데 고민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신라 지도부가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대당 결전을 하죠. 당나라하고 결전한다. 당나라하고 싸운다. 신라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 최대 제국인 당나라하고의 결전을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였어요. 요사이식으로 그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 나을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평화를 선택했겠죠. 그러면 한민족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신라가 평화를 선택했으면 당나라 식민지로 그냥 자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 3세대 지나면 한민족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중국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나라와 결전을 선택을 했어요.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그 수많은 통일전쟁 속에서 피폐한 가운데서도 우리 당나라 밑에 살 수 없다. 결전을 선택했습니다. 670년에서 676년 사이에 나당 전쟁 또는 대당 결전이 벌어지죠. 한반도에서 벌어집니다. 일진일퇴를 해요. 일진일퇴. 신라는 싸우다가 휴전했다 이럽니다. 이겨서 포로를 잡으면 돌려보내주기도 하고 지면은 아이고 잘못했다고 해서 평화를 구걸하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676년에 기벌포, 서해 기벌포라는 데서 해전에서 이김으로써 대당 결전에서 신라가 이깁니다. 운이 좋았어요. 똑같은 시기에 지금 티베트에 있던 토번이라는 세력이 당나라를 칩니다. 장안을 위협해요. 그러니까 당은 양면 전쟁을 하게 돼 있는데 어디가 더 급하냐? 장안을 지키는 게 급하다. 신라는 쳐들어올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신라한테 한반도를 넘겨줘 버립니다. 676년이죠. 그래서 평양에 있던 안동 도호부 총독부를 지금 심양 근방으로 옮김으로써 한반도 전체는 아니고 평양 원산선 이남이 신라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문무왕 시절입니다. 서기 676년에 신라의 삼국 통일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뒤에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우리는 평양 원산선의 이 국경선을 계속 북쪽으로 밀어가지고 세종대왕 때 대충 지금과 같은 한반도를 우리의 국토로서 삼게 되었습니다.